네,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손봉우라고 합니다. 네, 어, 우선 설명에 앞서서 제 소개 간단하게 조금 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2007년부터 논술 강의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8년 차 정도 된 것 같네요. 주로 경력은 강남대성에서 좀 오래 있었고요. 그리고 중계학림에서 좀 오래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논중과 촌원하고 그다음에 중계학림하고 학교 출강을 좀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반을 이제 두 반을 개설을 했는데 한 반은 제가 화요일 날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한 선행반이라 이 친구 반들은 지금 마감이 된 상태여서요. 요 반 말고 저 위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반으로 가능하면 좀 등록해 주시기를 권하고 지금 자리가 한 4개인가 5개 제가 이렇게 뭐 인원을 많이 받지는 않아서 한 5명 정도 지금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요 시간대 애들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가르쳐 볼게요. 제가 이번 시간에 조금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제 제 강의 소개 전에 내년이죠. 내년 2027학년도 논술 전형에서 내신 반영 방식과 관련된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강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설명회를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 설명회도 좀 이제 다녀보셨을 텐데 논술 전형에서 내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 많이 좀 들으셨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내신이 어느 정도 중요하지 않은지 반대로 내신이 중요하면 논술 전형에서도 유리한 학교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앞부분에 좀 살펴보고 그리고 제 강의 소개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내년에 논술 전형에서 내신 반영 방식인데 노란색으로 체크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내년에 변화가 좀 있는 학교들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논술 반영 비중이 대략 다 노란색으로 체크된 학교들은 대다수가 10% 올랐고 교과 반영이 반대로 10% 떨어졌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렇게 논술 전형에서 점점점 내신 반영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뭐 그 이유가 사실 3가지 정도는 있지만 말씀드리면 주무실 것 같아서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어서 제가 그 얘기는 조금 생략을 할 거고요. 보시면 이제 논술 100%가 있죠. 대학별로 보시면. 그래서 지금 가천대학교부터 한양대학교까지 학교를 이렇게 한번 세 보시면 얼추 19개 정도 대학교들이 그냥 내신하고 상관없이 논술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술 100%가 반영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내신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내신이 좀 걱정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 100%에 해당하는 대학들을 지원하시면 된다. 자, 그런데 또 절반 정도의 학교들은 논술 전형에서도 내신이 반영이 돼요. 보시면 뭐 이제 10% 반영된 학교들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반영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70이고 교과 20, 그다음에 비교과가 10 이렇게 논술 70에 나머지 교과와 비교과가 30%가 반영된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내신이 많이 반영된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이제 잘못하시는 게 제가 뭐 다음 장에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우선은 보시면은 형식적으로만 봤을 때 논술 반영 비중이 중앙대학교하고 동국대학교가 제일 적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대학교하고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를 과거에는 이제 봉사활동하고 그다음에 교과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출결 이렇게 2개를 반영을 했는데 한 3년 전부터인가요? 그 코로나 유행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봉사활동 시간을 줄이고 출결만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결만 반영을 하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무단 결석이 3일 이하까지는 전부 다 만점이고요. 10점 만점이니까. 그리고 6일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0.6점이 빠져가지고서 9.4점 정도 됩니다. 9.4점이면 사실 논술에서 100점 만점에 1점 정도 더 받으면 전부 다 뒤집어지는 그런 성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1점 이하 정도는 큰 의미가 없다. 이건 뒤집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무단 결석일이 5일까지가 얼추 1점 정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1점 정도 빠지는 건 논술에서 1점 더 받으면 동점이 나오고 동점이 나오면 동점자 처리 규칙에 따라 논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보시면 중앙대학교, 동국대학교 물론 이제 무단 결석을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5일 한 6일 정도까지는 괜찮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특이하지만 늦잠을 자서 혹은 뭐 날씨가 좋아서 뭐 날씨가 적당해서 이렇게 좀 빠진 친구들 5일, 6일까지는 괜찮다. 자, 그리고 다음 장을 이제 보시면 부모님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게 뭐가 좀 있냐. 학교별로 반영하는 교과들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전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과목들만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만 제가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애들이 보통 이제 내신을
수시 때 3학년 몇 학기까지 반영을 하죠?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을 하죠. 그럼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시험을 총 몇 번 보죠? 1학년 때 중간기말, 중간기말 이렇게 보고 2학년 때도 중간기말, 중간기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되니까 중간기말. 그러니까 총 몇 번이죠? 10번입니다. 그 10번 시험 중에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잘 본 과목 10과목만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제일 잘 본 과목 10과목만. 보통 우리가 이제 교과가 있으면 교과 안에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어라는 교과 안에 뭐 문학이 있고 화작이 있으면 그 각각이 이제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일 잘 본 거 10과목만.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들을 평등하고 동등하게 공부하지 않는 이상 내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제일 잘 본 거 10과목만 반영하니까. 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학교보다 더해요. 몇 과목만 반영하냐면 과거에는 사실 중앙대학교도 3년 전까지만 해도 10과목을 반영했는데 지금은 5과목만 반영합니다. 제일 잘 본 거 5과목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중앙대학교 내신 점수를 이렇게 보시면 얘네 학교가 내신이 이제 20점 만점에 선발을 하거든요. 자, 5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급별 내신 점수의 차이를 이렇게 보시면 적어도 이제 부모님들이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아, 여기서부터는 이 정도 내신에서 우리 학교 들어오지 말라는 거구나. 아무리 논술 전형이라 하더라도. 자, 중앙대학교부터는 중앙대학교를 보시면 몇 등급은 우리 학교 논술 전형 지원하지 말라는 사인 같습니까? 적어도 몇 등급 이하. 예, 8등급 이하예요. 그러니까 8등급이 16점이니까 1등급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점수가 4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에서 100점 만점에 4점 이상을 더 받아야 뒤집어지는데 잘 안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8등급부터는 오지 말라. 예, 보시면 7등급하고 1등급하고 격차가 5과목만 반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0.8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중앙대학교는 사실 논술 반영 비중이 매우 높고 내신 반영 비중이 매우 낮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하고 실질 반영 비율이 좀 달라요. 자, 반면에 논술 전형에서 내신을 제일 많이 반영하는 학교가 세종대학교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육안으로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봤을 때는 세종대학교도 중앙대학교하고 똑같이 20%였거든요. 자, 그런데 세종대학교는 총 1000점 만점의 학생들을 선발을 해요. 논술 전형에서. 그러니까 논술이 800점 만점이고 교과가 200점 만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조금 알기 쉽게 계산을 해뒀는데 세종대학교는 몇 등급부터 지원하지 말라는 사인일까요? 논술 전형인데. 등급대가 되게 애매하죠. 몇 등급 때부터 지원하지 말라는 사인일까요? 5? 아, 5면 상당히 센스가 있으신 겁니다. 우선 보이는 건 뭐냐면 6등급 때부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논술 전형에서 반대로 내신이 제일 좋은 친구들이 몇 등급 때부터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부분 3등급 때가 가장 내신이 좋은 내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점대면 대부분 다른 전형으로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3등급 때부터 논술 전형에선 내신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등급을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내신 성적의 점수 차이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등급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쓰겠죠. 3등급인 경우에는 이제 196점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6등급인 친구는 160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점수 차이가 몇 점이냐면 38점 정도 나죠. 맞죠? 근데 이제 논술이 800점 만점이고 1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서 곱하기 8을 하는 거니까 논술을 예를 들어 내가 한 친구보다 100점 만점에 1점을 더 받으면 총점은 곱하기 8이 되니까 8점을 더 받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6등급인 친구가 3등급인 친구를 이기려면 100점 만점에 5점을 더 받아야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5점 더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제 되게 애매한 케이스가 몇 등급이냐면 4등급인데, 5등급인데 5등급은 지금 3등급하고 16점 차이가 나죠. 이 친구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2점을 더 받으면 저 3등급인 친구하고 동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2점 더 받을 수 있느냐. 사실은 받을 수 있거든요. 받을 수는 있는데 굳이. 그래서 저는 특히 세종대학교 지원을 할 때 내신이 5등급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지원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 마이너스 2점조차도 사실은 좀 버겁습니다. 왜 굳이 논술 100% 전형도 있고 내신 반영 비중이 낮은 학교들도 있는데 굳이 그런 어떤 핸디캡을 감수하려고 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논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담임 선생님들이 상담하실 때 제일 잘못 상담한 학교가 요 세종대학교거든요. 우리 아이가 내신이 5등급 때인데 너 모의고사 그래도 한 2, 3, 2, 3 정도 나오니까 인서울권 정도로 세종대학교 괜찮겠다. 그러면서 세종대학교 추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세종대학교 나중에 합격자 평균 점수 보시면요. 내신이 전부 다 3점대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 세종대학교를 나중에 좀 지원하실 때 가능하면 내신이 3, 4등급 대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5등급 때부터는 조금 주의하시고
특히 여기 세종대학교 5등급은 개인적으로는 다른 학교들 내신 반영 비중이 더 낮은 학교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봤을 땐 교과 반영이 10%거든요. 그다음에 논술이 90%입니다. 총 10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논술은 90점 만점이고 내신은 10점 만점이에요. 자, 숭실대학교 보시면 몇 등급 때부터 우리 학교 지원하지 말라. 그냥 이렇게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그쵸. 우선은 적어도 7, 8, 9는 확실히 아니죠. 맞습니까? 근데 이 6등급인 친구하고 3등급인 친구하고 점수 차이를 보시면 몇 점 차이입니까? 2점 차이, 2점 차이죠. 그러니까 세종대학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 2점 정도의 핸디를 감수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물론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얘네 학교 합격 컷이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숭실대학교 문제의 변별력은 있는데 굳이 그 정도의 점수를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상담을 할 때 세종대학교,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 굳이 이런 어떤 핸디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다른 학교들을 좀 추천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경쟁률 보지 겉으로 보이는 어떤 내신 반영 비중을 보지 마시고 실제 형식 반영 비중 그러니까 내신 등급 간 격차가 어떠한지 이걸 조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논술 전형은 부모님도 아시다시피 내신이 낮은 대다수의 친구들이 지원하는 전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요, 낮아요? 사실 높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마 지금 이 시점에 논술을 시작해도 되나라는 게 가장 망설여지는 이유가 이 경쟁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막 올라가는데 수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공부가 다 안 된 상태라 고3 때부터 지금 수능하고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동시에 조금 되나 이런 조금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논술은 경쟁률도 조금 높은데 그리고 합격한 친구들도 많이 보진 않았는데 이게 약간 조금 후순위로 놔도 되지 않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맞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논술을 가르치지 않은 학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 논술 전형 사실 경쟁률 높은 게 맞아요. 자,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2025학년도죠. 2025학년도에 상위 14개 학교에서 발표한 수시 전형별 경쟁률인데 우선 이것부터 한번 찍고 넘어가죠. 상위 14개 학교가 어느 학교를 말하는 거죠? 상위 14개. 우선 서울대는 논술 안 보니까 빼고. 그럼 이제 연대부터 시작을 하겠죠. 연대, 고대, 아니죠. 고대, 연대 이렇게 가겠습니다. 제가 고대 출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고대, 연대, 서강대, 성한이, 그다음에 중경, 외시, 홍동, 건숙 이렇게 14개겠죠. 그래서 이 14개 학교의 2025학년도 교과 평균 경쟁률을 보니까 10대 1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14.3대 1이고 논술은 보시다시피 60대 1입니다. 아무래도 내신 낮은 대다수의 친구들이 쓰다 보니까 경쟁률이 엄청 높죠. 그래서 사실 논술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 아이를 합격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한 반에 60명 정도 애들이 수업을 들어야 그중에서 몇 명이 합격한다? 한 명이 합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원래 한 반당 조금 표본이 많을수록 더 좋기는 해요. 다만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신 것도 그렇고 1대1로 약간 좀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겠죠. 자,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뚜껑을 조금 열어보게 되면은 논술 전형이 물론 최저가 없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이거 이상 나와요. 예를 들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최저가 없었고 올해부터 최저가 생겼습니다. 3합 7이고 작년까지는 경쟁률이 200대 1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최저가 생겨가지고서 한 15대 1 정도 나올 겁니다. 한양대학교가. 그래서 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최저가 없으니까 내년에도 최저가 없고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경쟁률 60대 1 정도는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최저 있는데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최저 있는 학교 중에 부모님들이 조금 관심 있어 하는 학교가 어딜까? 성균관대학교 좀 괜찮죠? 합격하면 다닐 것 같죠? 자, 성균관대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균관대학교가 보통 경쟁률이 딱 60대 1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얘네 학교가 최저가 3합 6이에요. 3합 6 맞춘 친구들만 걸러내면 실질 경쟁률은 몇 대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프로 정도가 맞출 것 같아요? 60명 중에 최저를 만족시키는 친구들의 비율 몇 프로 정도? 50? 절반까지 안 나와요. 예, 보통은 40% 정도 많이 나오면 40%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60명 중에서 사실은 최저 맞춘 친구들만 걸러내면 24대 1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24명 중에 그럼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논술을 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그 입학처 관계자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60명 중에
최저 맞추는 비율이 한 40% 정도 되고, 그럼 이제 24명이 실제 시험장에 다 오느냐? 그 중에서 극소수 수능 대박난 친구들이 있겠죠. 걔네들 빠지고요. 그다음에 실제 시험장 가게 되면은 자리는 사실 절반 이상 차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최저를 맞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전형론이 낸 게 아까워서, 그다음에 다른 대학교 논술을 한번 연습해 본다고 와서 시험 보는 친구들도 그냥 많아요. 거기다가 답지를 제때 완성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 답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해서 낸 친구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허수 친구들, 답안을 미완성한 친구들을 다 걸러내면 실 경쟁률을 성균관대학교에서 어느 정도 얘기했냐면 15대 1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실 경쟁률이 이거보다 더 높은 학교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최저를 한번 맞춰볼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논술 전형을 한번 조금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제 수업과 관련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반당 정원을 14명 정도로 정했어요. 작년까지는 사실 반당 정원이 없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애들한테 조금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적어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률을 감안하면 사실은 표본이 많을수록 좋아서 한 60명 정도, 뭐 저도 수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개별적으로 애들 글을 하나하나 봐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실질 경쟁률 기준으로 그냥 제가 반당 인원을 좀 잡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로 이제 제가 수업을 하는 방식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거 있죠. 이게 이제 각 대학교의 논술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학교의 논술 문제 유형들을 범주화를 해보면 크게 6가지 스타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어떤 대학교든 요약하거나 분류하는 문제가 나오고, 어떤 대학교든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고, 어떤 대학교든 설명하는 문제가 나오고, 어떤 대학교든 비판하는 문제가 나오고, 어떤 대학교든 입장을 선택하거나 해결책을 쓰는 문제가 나오고, 어떤 대학교든 도표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6개의 바운더리 안에 전부 다 모든 대학교 문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우선 모든 대학교의 논술 문제는 이렇게 6개 유형으로 묶어지니 이 6개 문제 유형별 독해법과 답안의 구조를 잡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수업을 1차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은 제가 다른 선생님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 뭘까라고 고민해 보면 이 답안이 대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답안은 한양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유일하게 모든 대학교에서 논술 전형에서 가장 잘 쓴 답안들을 공개하는 학교가 한양대학교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한양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합격했던 친구인데 당시에는 경쟁률이 196대 1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합격한 것만으로도 대단해서 당시에 그냥 축하한다, 잘 다녀, 이렇게 인사하고 말았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 학교 답안에 자기 답안이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실렸다고. 참고로 이 친구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수업을 계속 들었던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한양대학교 인문논술 전체 수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쨌든 논술은 글이잖아요. 숫자가 아니라. 수능은 번호를 고르는 거지만 논술도 물론 객관적인 시험이긴 합니다만 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표현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어쨌든 남들보다 잘 쓸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시험이 논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표현력이든 아니면 남들하고 조금 다른 깊이 있는 분석이든 아니면 적어도 구조든.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뭔가 조금 더 다른 어떤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추가적으로 조금 수업을 하는, 이걸 보통 제가 디테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디테일을 조금 더 중시하는 강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판서를 할 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판서를 해주거든요. 지금 보시는 건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문제고, 과거에는 이제 키워드들 위주로 제가 판서를 했는데 문제는 요즘 애들이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나 사고의 과정들이 부모님들 세대만 못해요. 그래서 그 논리적인 흐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보여줘야 그래 흐름들을 좀 잘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서를 조금 이렇게 꼼꼼하게 한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논리를 조금 더 빨리 체화시킬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제가 좀 판서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건 올해는 아직 입결이 안 나왔으니까 이게 작년 입결 가지고서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보지 마시고요. 합격한 친구들의 그냥 국어 성적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음표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성적이 비밀인 친구입니다. 대부분 안 좋은 친구들이에요. 네. 사실 이제 논술이 국어하고도 좀 상관성이 있고 수학하고도 약간 좀 상관성이 있는데 논리다 보니까 약간 좀 수학에 가까운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국어 성적이 한 요 정도 이상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시면 몇 등급 이상?
3, 4. 보시면 요 맨 마지막에 5등급의 친구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4등급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우리말로 소통이 조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제 수업을 조금 듣게 된다고 하게 되면 국어가 예를 들어 5등급 이하다라는 친구들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서든 5등급 이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혼자 노력해서 안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친구보다 학원에 대한 정보, 강사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가장 잘 맞는 학원을 소개시켜주든 강의를 소개시켜주든 4등급 이상 만드는 게 목표예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국어 등급이 낮은 친구들은 제가 좀 따로 케어를 할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부모님들이 보셨다시피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없는 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국어 등급도 물론 관리를 해야 되고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을 충족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과제를 많이 내주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다시 쓰기도 항상 주는 게 아니라 80점 이하면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나중에 부모님들이 저한테 첨삭받는 친구들 성적표를 나중에 받아보시게 될 텐데,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80점이 중간 점수, 70점이 기본 점수, 그전엔 60점이 기본 점수였는데 60점을 주다 보니까 우는 친구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70점이 기본 점수고 80점이 중간, 90점이면 경쟁률과 상관없이 절대 합격하는 답안,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80점 이하인 경우는 보통 독해가 뭔가 좀 잘못됐다거나 논리 구조에 큰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다시 쓰기를 주고요. 웬만큼 쓰게 되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반복해서 가기 때문에 다시 쓰기 과제 웬만하면 안 주려고요. 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먼저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건 제 1년 커리큘럼인데요. 우선 이제 여름방학 전까지는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아까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 문제 유형별 독해법과 구조를 잡는 게 먼저고, 그 안에서 이제 좀 디테일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마감대반 있죠. 선행반, 화요일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작반보다는 5주에서 6주 정도 좀 빨리 끝나요. 그래서 이런 반들은 5주, 6주 동안 뭘 하냐면 약점 개선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서 시 독해 애들 잘 못하거든요. 그다음에 문학 독해 잘 못하거든요. 그다음에 경제 주제 약하거든요. 그래서 논술에서 조금 자주 나오는 경제 주제와 그다음에 시 독해, 그다음에 문학 독해를 조금 더 따로 떼서 한 5주에서 6주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시작반은 그럼 이런 수업을 안 하느냐? 아닙니다. 중간중간 수업 시간에 녹여 넣을 거예요. 시작반은. 그리고 혹시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만약에 이제 선행반에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땐 제가 기존에 이제 수업을 진행했던 강의 내용과 그다음에 개별 쓰기 과제들을 아이들한테 따로 주고 과제를 내주고 따로 첨삭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인원은 제가 아까 14명 말씀을 드렸는데 14명은 여름방학 전까지 갈 거예요. 14명까지는 여름방학 전까지. 그 다음부터는 뭐 대기가 있어도 제가 받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전까지는 제가 딱 14명의 친구만 반당 애들이 등록하면 그 친구들만 제가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름방학 이후부터 원서 접수까지는 보통 8주 정도 수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8번은 뭐 할 거냐면 저는 대학별 레벨 테스트를 할 겁니다. 즉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교의 논술 문제와 가장 궁합이 좀 잘 맞는지, 이런 테스트를 맨 마지막에 8번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제일 잘 푸는 대학교,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맞출 수 있는 최저 등급 조건, 이 두 부분들을 제가 맨 마지막에 고려해서 9월달 원서 접수 전에 제가 현명하게 지원 전략들을 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